안녕하세요. 참, TV에서나 겪을 법한 일을 제가 겪게 되다니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두 분 다 이혼하시고 저를 할머니에게 맡겼죠. 제가 5살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저를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두 분 다요. 엄마랑 외할머니는 아예 연을 끊었고 아빠도 해외에서 재혼을 하신 탓에 저는 완전히 철저히 혼자가 되었죠. 하루는 너무 외롭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는 마음에 엄마를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엄마는 이미 부잣집 아저씨랑 결혼해서 으리으리한 대저택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엄마, 왜 날 버렸어? 나랑 할머니는 이제 아예 없는 취급하는 거야? 네가 어디라고 여길 찾아오니? 미쳤어, 정말로? 저를 매섭게 내쫓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에서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없어졌어요. 그 때문일까요? 부모 없이 혼자 자란 티가 났나 봐요. 어릴 때부터 구기 탄 옷을 입고 다니고 후줄근하게 학교를 가니까 애들은 저를 안 좋아했어요. 괴롭힘도 수도 없이 많이 당했지요. 지금이야 촌지가 없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촌지는 흔한 것이었답니다. 되려 촌지를 안 준 애들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게 당연했어요. 할머니는 돈이 없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었고요. 저도 당연히 촌지줄 형편이 안 되었죠. 원영이는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거니? 우리 반 애들은 다 부모님이랑 사는데 원영이는 정말 특이하네. 부모님 없이 할머니랑 혼자 사는구나. 우리 반에서 할머니랑 사는 애 손 들어봐. 아무도 들지 않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저를 보고 이것 봐, 너 혼자만 할머니랑 살잖아. 참 별나다니까. 그래서 급식비도 밀리고 그런 거니? 목에 때가 꾀재재하게 껴있고. 아예 대놓고 저를 왕따로 만든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절 싫어하니까 다른 애들도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수학여행을 갔었을 때 저는 더더욱 심하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불에 뒤집어 씌워서 맞는 것은 기본이었어요. 바다에 놀러 갔을 때도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습니다. 애들은 전부 다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들어갔는데 저희 반 일진 애들이 저에게 너는 구명조끼 없어도 수영할 수 있잖아 라며 제 구명조끼를 뺏어간 거예요. 담임 선생님도 저에게 관심이 없으니 절 쳐다보지도 않았고 그렇게 저는 혼자서만 구명조끼 없이 팔에 끼는 튜브만 끼고 들어갔죠. 땅에 발이 닿지 않기 시작하자 점점 불안해진 저는 갑자기 몸에 쥐가 나게 되었고 바닷물을 엄청 먹은 거예요. 사람이 한번 당황하기 시작하니까 몸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살려주세요. 소리를 외치려고 해도 입안에 물이 들어가서 꼬르르륵 잠겼습니다. 저는 정신을 잃었고 익사하기 직전에 구조대원에 의해서 발견된 거였어요. 그때 제 의식이 없었대요. 구급대원들이 와서 심장 대세동기로 저를 살린 거였죠. 병원에 한 달이 넘도록 입원을 했고 폐에 물이 들어가서 그거 빼내느라 엄청 고생했습니다. 학교는 당연히 발칵 뒤집혔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교장 선생님은 학교 전체에 수학여행 금지 명령을 내렸고 수련회를 가더라도 물놀이를 금지시킨 거였어요. 담임 선생님은 징계를 받았고요. 안전관리 소홀로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사람이 내려와서 저희 학교가 집중관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학교에 간 저는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역죄인이 되어 있었어요. 애들은 저 때문에 수학여행을 못 가게 되었으니 저를 원망하는 눈빛을 보냈고, 담임 선생님은 저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며 아예 그 뒤로는 절 없는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원래는 밝고 긍정적이었던 저는 지옥 같은 학창 시절을 보낸 뒤로부터는 웃지도 않는 얼음공주가 되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물에 대한 극심한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었고, 남에게 피해 끼치는 일도 절대 못하게 되었어요. 항상 관계에 있어서 소극적이었고, 먼저 나서서 말을 하거나 말을 거는 일도 없었지요. 그래서 저의 학창 시절은 지워버리고 싶은 끔찍한 기억이었답니다. 초중고 내내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외롭고 답답한 마음에 고등학생 때 엄마에게 찾아간 건데, 그마저도 거절을 당하고 욕을 먹은 저는 흑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공부라도 열심히 하자. 누가 날 좋아하겠어. 나는 혼자 살아야 할 운명인 거야. 에휴. 미친 듯이 공부만 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라도 조금 잘하니까 선생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원영아, 너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항상 조용히 묵묵하게 맡은 일은 잘하니까 보기 좋다. 처음이었어요. 저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져준 선생님이요. 그 선생님 덕분에 고등학교 3학년은 큰 근심 걱정 없이 조용히 잘 보내게 되었고, 저는 약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울에 있는 의대보다 지방에 있는 약대 점수가 더 높았던 시절이었거든요. 서울에 살던 저는 약대에 입학하느라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대학교 1학년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완전히 혼자가 되었네요. 하지만 어릴 때 받은 상처는 쉽사리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새로 대학에 입학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거라고 마음을 먹었던 저는 또다시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말을 걸면 애들은 날 싫어하겠지? 하지만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마음먹은 저는 미술 동아리에 가입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한 동생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동생은 물리치료학과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언니, 왜 구석에서 혼자 그러고 있어? 우리랑 같이 놀자. 저를 어둠 속에서 꺼내준 아이였습니다. 항상 혼자 있을 때마다 같이 밥 먹자, 약대 다니는 언니. 완전 똑똑해. 우리 학교에서 약대가 최고잖아. 저를 띄워주고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시켜주고 너무나도 좋은 고마운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랑 그 동생은 친동생, 거의 가족처럼 친하게 지냈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 아이도 가족이 없더라고요. 술을 마시고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는 시간이 있었고, 그때 저에게 사실 나 시설 출신이다? 그러니까 보육원에서 자랐어. 우리 지역에 보람보육원 있잖아. 내가 처음에 거기에서 살았거든. 이곳저곳 옮겨 다니긴 했지만 워낙에 밝고 쾌활한 성격이라서 그렇게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치? 다른 사람들은 다들 내 성격이 밝으니까 내가 이렇게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줄 모르더라고. 오히려 그래서 내가 더 밝은 척하고 내 과거를 들키고 싶지 않아서 아등바등 사나봐. 언니한테는 왠지 이런 나의 마음을 다 말해도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야. 언니는 착하잖아. 저에게 비밀을 털어놔준 승현이가 참 고마웠어요. 그래서 저도 제 과거를 말해주었죠. 나도 비슷한 아픔이 있어. 내게도 가족이 없거든.
유일한 가족이었던 할머니마저 돌아가시고 완전 혼자가 되어버렸지 뭐. 어릴 때는 괴롭힘도 엄청 많이 당해서 물공포증도 생기고 목욕도 못해. 물속에 들어갈 때마다 너무 무서워서. 저의 속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냥 친자매처럼요. 승현이가 물리치료 국가고시 준비할 때 제가 거의 먹여 살렸다시피 밥도 챙겨주고 도시락도 싸가고 매니저처럼 챙겨주었습니다. 반대로 제가 약대 시험 준비하고 공부할 때는 승현이가 제 기숙사 앞까지 와서 과일부터 시작해서 밥 든든히 먹으라고 먹을 것도 한가득 챙겨주었어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승현아,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꼭 챙길 거야. 약사돼서 돈 많이 벌면 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에이, 언니 됐어.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둘 다 열심히 살자. 그렇게 저희 둘은 둘 다 시험에 합격해서 서울에 있는 곳에 취업을 했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동네 약국에 폐의 약사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승현이는 대학병원에 척하고 붙었어요. 그런데 그때 승현이에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였죠. 지방 출신 승현이를 서울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엄청 무시를 했나 봐요. 뒷담도 까고 간호사는 아니었지만 태움 문화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마음고생을 엄청 심하게 한 승현이는 살이 10kg 넘게 빠지고 애가 완전히 맛이 갔을 정도였어요. 저는 너 그렇게 힘들면 차라리 조금 쉬는 게 나을 것 같아. 행복하자고 시작한 일인데 이렇게 힘들어서 되겠어? 다 부질없어. 그러니까 잠깐 병원 나와서 쉬자. 알겠어, 언니. 일을 그만두고 조금씩 사람들을 만나면서 승현이는 마음을 달랬어요. 워낙에 성격이 좋고 밝고 외향적인 승현이는 일을 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남자친구를 사귄 모양이더라고요. 그 남자는 엄청 잘 사는 집안의 아들인 듯해 보였고 승현이에게 엄청난 신세계를 보여줬답니다. 언니, 나 남자 엄청 잘 사귄 것 같아. 내 남친 대박이야. 막 승마 연회원권도 있고 저번에 남친 따라서 호텔 VVVIP 전용 목욕탕 갔는데 와, 시설이 그냥 끝장이야. 백화점 가면 개인 쇼퍼라고 쇼핑 도우미도 있다니까? 몇 달 사이에 승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온몸에 치장을 하고 명품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다녔죠. 그 남자가 너 엄청 좋아하나 보다. 나는 결혼이라도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다. 30이 될 때까지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본 저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이쁨 받는 승현이가 부러웠습니다. 언니, 그런 소리 하지 마. 안 되겠다. 내가 언니한테 완전 좋은 남자 소개해줄게. 언니도 이제는 사랑받으면서 살아야지. 안 그래? 며칠 뒤 저에게 소개팅을 하라면서 한 남자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키도 훤칠하고 무엇보다 얼굴이 되게 잘생겼습니다. 서울대 체육교육과 나왔고 호텔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일한대. 한번 만나봐. 사람 괜찮은 것 같던데? 그냥 헬스 트레이너도 아니고 서울대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배운 사람이겠지. 처음 해본 소개팅이기도 하고 자존감도 낮은 저는 내가 소개팅을 받아도 되나 싶었지만 그래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 남자가 저에게 너무나도 호감 표시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와, 이렇게 매력적인데 한 번도 남자친구를 못 사귀어 보셨어요? 신기하다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네, 얼굴도 미인이시고, 약사에다가 공부도 잘하시고, 신기한데요? 그날 바로 애프터 신청이 왔고,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같이 일하는 약사랑 약국 직원들은 저랑 만나고 있는 그 남자의 사진과 직업을 알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원영씨, 그 남잔 진짜 아니야. 만나지 마. 양아치 같아. 그러게 말이야, 원영씨. 원영씨가 너무 순수하고 소심해서 사람 볼 줄 모르는 것 같아서 진짜로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야. 내가 관상을 좀 볼 줄 알거든? 이 남자는 잘생기긴 했지만, 아휴, 뒤가 구릴 것 같아. 다들 안 좋은 말들을 하더라고요. 긴가민가 했습니다. 정말로 이 남자를 내가 만나도 될까 하고요. 하지만 이미 저는 그 남자에게 푹 빠진 뒤였어요. 얼굴도 잘생겼고 처음으로 저에게 호감을 표시해준 남자였으니까요. 저희는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고, 저랑은 다르게 쾌활하고 인생을 재밌고 즐겁게 사는 그 남자 덕분에 저도 삶이 행복해졌어요. 결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저는 그 남자를 위해서라면 간이라도 빼줄 심정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푹 빠진 저는 제가 먼저 고백을 했어요. 결혼하자고요. 남자친구는 당신이 먼저 청혼하면 어떡해. 에이, 됐어. 내가 먼저 청혼할 거야. 딱 기다려. 그리고 며칠 뒤 고급 호텔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옷을 차려입고 장소에 도착한 저는 호화스러운 청혼을 받았습니다. 나랑 결혼해주라, 원영아. 너무나도 떨리는 마음으로 청혼을 받은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었네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좋아해주니까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이 다 잊히는 듯 했습니다. 승연아, 네 덕분에 내가 남편도 찾게 되고 너무너무 고마워, 정말로. 결혼식을 한 저희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 살림을 차리게 되었어요. 신혼생활 도중에 남편이 다리를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호텔 헬스장에서 기구를 옮기다가 발목을 부상당했던 거였어요. 의사는 인대가 손상되어서 적어도 6개월은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결국 남편은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몸이 재산인 사람인데 다치니까 우울해 보이고 하루하루 침울해 보였습니다. 저는 여보, 기죽지 마. 내가 더 열심히 일할게. 나 약사야. 마음 먹으면 돈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내가 많이 벌어올게. 든든한 아내로 보이고 싶어 했던 저는 남편에게 카드도 주고 편하게 쉬라면서 최선을 다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카드도 안 받고 밖에도 안 나가더니 친구들도 만나고 제 카드로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활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재취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조심스럽게 저는 남편에게 여보, 아직도 인대 아파? 갑자기 그건 왜 물어봐? 아니, 이제 트레이너 활동 안 할 건가 싶어서. 뭐? 저의 물음에 자존심이 상한 남편은 그날 저에게 엄청 화를 내고 집을 나갔습니다. 걱정이 된 저는 남편에게 전화하고 미안하다고 문자도 남겨보았지만 연락은 받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승연이와 이자카야에서 술을 마신 모양이더라고요. 다른 여자는 몰라도 승연이는 제가 아끼는 동생이니까 괜찮았습니다. 언니, 오빠가 많이 자존심 상했나봐. 당분간 오빠 건들지 마. 체대생이니까 본인 몸 상태는 본인이 제일 잘할 거야. 승연이의 말에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저는 계속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 남편은 제 돈을 쓰는 그런 형태의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집에 못 들어갔고요. 그러던 중에 승현이가 갑자기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언니, 요즘에도 형부랑 사이 안 좋아? 아, 요즘은 좀 서먹서먹하지. 나도 바빠서 집에 잘 못 들어가고, 남편도 밖에서 사람들 만나느라. 그러면 이번 달에 우리 같이 계곡 가자. 내가 진짜 근사한 계곡 알아놨거든. 나 물 싫어하는데. 에이, 언니, 또 그렇게 뒤로 뺄 거야? 남편이랑 다시 화해할 수 있는 절호한 기회라길래 저는 머쓱한 나머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물을 죽도록 싫어하지만 남편을 위해서 용기를 낸 거였죠. 그렇게 그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곡으로 떠났어요. 저보다 승현이와 남편이 더 친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언니, 우리 다이빙 하자. 여기에서 무조건 뛰어내려야지 제대로 놀았다고 할 수 있는 거야. 남편도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그래, 당신은 너무 몸을 아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렇게 재미없게 살 거야? 저는 정말로 물에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물을 너무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남편도 저를 쳐다보고 승현이도 저를 한심하고 답답하다는 듯이 쳐다보니까 머뭇거리다가 다이빙을 했습니다. 풍덩 소리와 함께 물속 깊이 빠져든 저는 바로 기절했어요. 수영도 못하는데 그 깊은 곳에 빠지니까 기절하는 건 당연했던 거고요. 정신을 잃은 저는 나 이제 죽는구나. 그때 누가 제 팔을 확 잡아당기더니 위로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계곡 근처에서 놀고 있었던 해병대 동기들이 제가 물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것을 보고 수영을 해서 절 끌어당긴 거였답니다. 물가로 빼내와서 인공호흡을 하고 심장 마사지를 해주고 나서야 제가 몸속에 들어갔던 물을 확 토해내고 정신을 차렸대요. 남편과 승현이가 제가 깨어난 걸 보고 펑펑 울었고요. 저는 한참 동안 토를 하다가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고 나서야 저를 도와준 해병대원 출신 남자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저렇게 높은 곳에서 함부로 다이빙하지 마요. 여기서 다이빙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사실 저기에서 뛰어내리는 건 자살하는 거랑 다름없어요. 정말 위험한 곳입니다. 죄송해요. 몰랐어요. 담요를 덮고 짐을 챙겨서 집을 가려고 한 그 순간, 아까 저를 살려준 해병대원이 남편과 승현이 몰래 저를 슬쩍 부르더라고요. 지금 병원 가시는 거죠? 네. 병원 들러서 검사받고 집에 가게요. 이거 제 전화번호인데 몸 좀 괜찮아지시면 남편분한테 말씀드리지 말고 저한테 전화 한 통 주세요. 꼭 좀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서요. 네? 남편분 이쪽으로 오신다. 그럼 저는 갑니다. 연락 꼭 주세요.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저는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고 집에 왔습니다. 다행히 크게 이상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다이빙 하면서 충격에 잠시 기절을 한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폐에 물 들어간 것도 심한 건 아니고 며칠 기침은 하겠지만 입원할 정도는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남편이 되려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은 됐다. 다이빙 하나 제대로 못해서 사람들 모여들게 하고. 자존감 낮은 저는 그때도 그저 내가 못나서 남편에게 자랑스러운 아내가 되지 못하는구나 하고 우울해했어요. 다음 날도 쉬는 것 없이
바로 돈 벌러 약국에 나갔는데 절 살려준 남자가 저에게 건넨 번호가 적힌 쪽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화가 온 그 남자는 저에게 퇴근 후 만날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절 살려준 것에 대한 보답도 할 겸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녁에 익선동 한 카페에서 만난 그 남자는 법원 배지를 달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변호사였던 겁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였고 형사소송 전문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해병대 출신이라고 해서 운동하는 분인 줄 알았는데 엄청 놀랬죠. 사실 그날 저희가 그쪽 무리를 되게 유심히 봤거든요. 남편이랑 동생분이 하는 이야기 듣고 놀라서요. 승현이랑 제 남편이 물가에서 놀고 있을 때 물을 싫어하는 저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못 들었거든요. 그 남자가 저에게 녹음기를 건네주며 형사소송 변호사라서 그런지 어딜 가든 녹음기를 들고 다니거든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속기록도 적어왔습니다. 그가 건넨 녹취록을 본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형부, 아니 오빠, 언니 죽고 보험금 타면 우리 하와이나 갈까? 일단 하와이고 나발이고 약이나 좀 하자, 그 돈 타면. 알고 보니 승현이와 남편은 저 몰래 만나서 약을 하고 사랑을 나누는 사이였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병원을 그만두고 강남에서 남자를 만나던 승현이는 검은 돈을 버는 사람과 깊게 사귀면서 그들에게 명품백을 받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다가 약에 발을 담그게 된 거였습니다. 약에 중독이 된 승현이는 돈을 벌기 위해서 밤일을 하게 되었고요. 알고 보니 승현이의 남자친구라고 한 사람도 승현이를 밤일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탕 발린 말로 유혹을 한 거였어요. 결국 약에 중독된 그녀는 밤일을 하게 되었고 제 남편에게도 약을 권해서 서로 저 몰래 그런 짓들을 한 거였습니다. 그걸 모두 다 알게 된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올라온 것 같아요. 약을 해야 하는데 돈은 없고 돈 나올 구멍을 만들려고 하다가 만만하고 착한 저를 타깃으로 잡아서 사망보험금을 든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 금액만 입이 떡 벌어지는 액수였어요. 그 변호사는 물놀이를 하다가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이상해서 바로 가까이 가서 녹음을 한 거였다랍니다. 아무래도 형사소송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별의별 일을 다 겪잖아요. 딱 직감이 온 거였죠. 평범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다는 그 직감이요. 저희를 예의주시하다가 갑자기 절벽에서 제가 풍덩하고 떨어지니 친구들과 함께 헤엄쳐서 저를 구한 거였죠. 사망보험금 걸려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보험사에서 자료들 전부 뗀 다음에 변호사 고용해서 소송하세요. 이혼 소송은 당연하고 보험 해지도 하시고요. 정 때문에 계속 같이 살려고 하다가는 정말로 사단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 친동생처럼 친하게 지냈던 아이가 제 남편과 그런 일을 꾸미고 있을 줄은. 손이 덜덜 떨린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머리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연신 꾸벅 인사를 한 저는 그분이 추천해주신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받았고 보험회사부터 찾아갔습니다. 사망보험금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한 저는 해지 계약서를 쓰고 나왔고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니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렇고 직접적인 살인이 아닌 이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살인죄로 고소를 했다가 기소가 안 되면 아예 남편분께서 처벌을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일단 약을 했다는 녹취록이 있으니
이혼 소송이랑 약 관련한 고발로 싸워봅시다. 저는 그날 바로 집에 있는 짐을 전부 다 뺐습니다. 남편이랑 소영이가 모르는 곳에 숙소를 다시 잡고 이혼 소장을 날렸네요. 뒤늦게 전화가 온 남편은 저에게 미쳤냐고,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치대요. 저는 바로 말했죠. 내가 바보처럼 착하니까 만만하게 대해도 되는 성격으로 생각한 거지? 그래서 날 죽여서 니네들 약간 만들려고 한 거니? 해도 너무하다 정말로. 너네 그거 살인이야. 상간녀 소송부터 시작해서 이혼 소송까지 전부 다 걸 거니까 그렇게 알고 너랑 나랑은 여기서 끝이야. 내가 너한테 카드 준 것도 이번에 해지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버럭 화를 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마약 검사를 한 결과 그들은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구속되었지만 재판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네요. 이혼 소송이랑 상간녀 소송도 제가 승소했고요. 그런데 씁쓸하더라고요. 대한민국 법이 물법인 것인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집행유예가 나온 현실이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변호사에게 말하니 원래 이래요. 법은 가해자 편이고 피해자 편의는 봐주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훌훌 털고 좋은 사람 만나서 상처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저는 약사일만 하면서 정말 일, 집을 반복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혼 후 1년이 훌쩍 가 있더라고요. 대학교 때 같은 동아리 애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들은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 승현이랑 아직도 친하게 지내? 아니, 너네들은 모르는구나. 승현이랑 내 남편이랑 바람나서 연 끊은 지 오래야. 헐, 언니랑 승현이 둘 다 엄청 친하게 지냈잖아. 세상에, 진짜야? 말도 안 돼. 애들은 엄청 놀라더라고요. 그간 있었던 이야기들을 털어놓다가 저는 너무나도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듣고야 말았습니다. 이번에 뉴스 나온 거 봤어? 100g짜리 마약 가지고 있는 남녀가 강남 술집에서 체포됐다고? 몰라. 요즘 뉴스를 안 봐서 잘 모르겠네. 요즘에 하도 사건 사고가 많아서 정신이 없다. 알고 보니 승현이와 제 남편이 뉴스에 나온 거였답니다. 둘 다 약을 소지하고 있다가 긴급 체포가 되었던 거고요. 가지고 있던 양이 한 번에 10,000명 이상 투약할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영장이 바로 떨어졌나 봐요. 도망갈 우려가 있어서 구속수사를 받게 된 거고, 하여튼 그것 때문에 뉴스가 한동안 시끌벅적했대요. 뭐 마약 청정국에서 이제는 오염이 되었다고, 대한민국은 약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면서요. 저는 완전히 모르는 내용이었죠.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동아리 사람들이 말하길 승현이 걔 얼마 전에도 우리한테 연락 왔었거든. 혹시 돈 좀 빌릴 수 있냐고. 그래서 난 병원에서 승현이가 잘 일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퇴사하고 나서 강남 룸에서 일한다는 걸 뒤늦게 안 거지. 알고 보니 상간녀 소송 당한 이후로 동창들에게 돈을 엄청 빌리러 다녔나 봅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약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살 수가 없으니까 친구들에게 손을 뻗은 거였죠. 제 남편도 중독이 되어가지고 약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른 거고, 결국에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독을 이기지 못하고 그녀와 둘이서 약을 구하러 다녔던 겁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한 거였기 때문에 형량은 더 세게 나왔고,
바로 법정 구속이 되었다고 하네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사랑했던 두 사람이 처절하게 망한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어찌되었건 제가 선택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저를 죽이려고도 했기 때문에 다시 이성을 찾은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크게 액땜했다고 치자.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에휴, 정말 내 인생 쉽지 않네. 되려 저는 그들 때문에 소심한 성격을 벗어나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소심해서 아무 말 못하고 쭈뼛쭈뼛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고 이상한 사람들이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바꾸자 마음을 먹은 거였죠. 이제는 누가 물가에 가서 놀자고 하면 나는 트라우마가 있어서 함께 못 놀 것 같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성격이 되었습니다. 어디 가서 손해보고는 못 사는 사람이 되었고요. 비록 그 과정에서 상처도 받고 힘들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마음이 편해지고 이제는 더 이상 인간관계가 두렵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당당하니까요. 너무나도 큰 일을 겪었지만 이제는 되려 그 일이 저를 성장시켜준 것 같습니다. 아픈 만큼 성장한다는 그 말이 정말로 저에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은 아픈 만큼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살고 상처받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으려고요. 여러분은 부디 저 같은 일 안 겪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